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했어요.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고, 직업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단 하나,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 행복하게 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참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원하기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전 결국 가족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와 제가 태어나고 난 후에도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어릴 적엔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저희 집은 잘 살았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먹고 싶다는 건 부모님께서 얼마든지 다 사주셨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집안 사정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만 거였어요. 집안엔 빨간 딱지가 온 곳에 붙어 있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때 엄만 정말 상심이 크셨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경매라니,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다니, 이게 말이나 돼? 미안해,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저흰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한순간에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재길하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풀리지 않았죠. 전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대학 입학금을 벌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니는데 가장 많이 일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오빠였습니다. 저보다 4살 많았던 오빠는 누구보다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수영아, 걱정하지 마. 이 오빠가 어떻게든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진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대학 꼭 잘 다니고 있어. 알았지? 오빠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나 등록금 없으면 휴학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아니야. 오빠가 어떻게든 너 대학 졸업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오빤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진짜 아끼고 또 아끼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모아둔 돈은 제 대학 등록금으로 내주곤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그런 오빠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영준아, 고맙다. 엄마랑 아빠 대신해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오빤 정말 우리 집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장남이 되었습니다. 오빤 대학 졸업을 하고서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세원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세원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사실 세원이네 집은 정말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나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세원이와 사돈 어르신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오빠 결혼하고서 세원이는 정말 자주 저희 부모님을 보러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을 항상 2손 가득 챙겨오곤 했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저 왔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얼른 들어와. 세아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이게 다 뭐니? 이거 저번에 어머님이 먹고 싶다던 오리탕이고요. 이건 아버님 보양하시라고 장어 좀 사왔어요. 오늘 다 같이 모인 김에 먹으려고요. 어머님 저번에 기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였는데 내가 너한테 괜한 소리 했나 보네. 어쨌든 고맙다 얘. 이런 걸 다 챙겨서 가지고 오고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까지 다 건강하면 제가 더 좋죠. 그렇게 항상 가족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새언니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늘 보일 때마다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도 정말 친부모님처럼 잘 모셨어요. 그런 새언니에게 항상 잘하는 오빠를 보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30대 후반 때,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오빠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빠가 바로 광고회사를 차리게 된 거였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녔을 때도 오빠 능력도 좋고 감도 좋아서 이직 제의가 정말 많이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언니네 집에서 그런 오빠의 가능성을 보고서 광고회사를 차리는 걸 도와주셨던 거였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엄마랑 아빠가 새언니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정말 새언니가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새아가 정말 고맙다. 사돈댁에서 회사를 차려주셨다니 거기다 대표자를 우리 아들로 앉혔다면서 정말 이걸 감사해서 어쩌니. 그래도 네가 대표로 있어도 되는 건데. 당연히 가족이니까 남편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저보단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해요. 능력도 좋고요. 누가 대표라면 어때요? 누구든 하나라도 잘 되면 가족이 다 행복한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진짜 일 잘하고 똑부러지거든요. 꼭 성공할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 난 네가 우리 영준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 고맙다, 정말. 새언니는 정말 든든한 오빠의 지원자였고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빤 새언니에게 힘을 많이 얻어 정말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어요. 당연히 열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니 잘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즈음 저 역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실했습니다. 양가 집안 상황은 서로 비슷비슷했고 결혼할 땐 저와 남편이 서로 모은 돈을 가지고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서 정말 저희 집에 잘했습니다. 특히나 오빠와는 누구보다 친하게 잘 지냈죠. 매번 친정집에 올 때마다 오빠, 남편, 아빠가 같이 앉아 술 한 잔씩 마실 때면 정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아버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술 사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다음엔 아버님 좋아하시는 위스키로 제가 사오겠습니다. 아니야, 난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이랑 아들이 같이 한잔하는 게 좋은 거지. 자네한테 내가 참 고맙네. 아무리 그래도 처갓집이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아닙니다. 전 처갓댁 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버님도 뵙고 어머님도 뵙고 형님도 만나고요. 저희 집보단 여기가 더 편해요. 그 정도야? 내가 아주 자네 넉살의 기분이 절로 좋구만.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니 참 고마워. 그 뒤로 전 아들, 딸 둘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결혼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저 역시 시댁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댁에선 시동생이 정말 개천의 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가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바로 시동생 칭찬이었죠. 아가, 우리 재환이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없냐? 애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주변에서 선자리도 막상 안 들어오고 말이야. 이게 또 너무 잘나도 문제야, 문제. 왜요? 도련님 결혼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번에 결혼은 전혀 생각 없다고 하던데. 걔야 뭐 아직 노는 게 더 좋겠지. 거기다가 눈에 차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세상 발 아래 두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애가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나저나 주변에 뭐 괜찮은 여자 없냐? 똑똑하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말이야. 그렇게 시모는 늘 시동생을 최고로 생각하시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시모의 아들 사랑이 좀 별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아들 사랑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허구한 날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한 번은 술 취해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시댁이 아주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남편 전화가 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전화 남편이나 너무 놀라 전화를 받아봤더니 시모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달려오라는 거였죠. 명아나, 명아나, 얼른 여기 경찰서로 와라. 아휴, 재환이가 큰일 나게 생겼어. 왜, 무슨 일인데? 왜, 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휴, 제가 뭔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가게에서 살짝 물건을 좀 던졌나 보더라고. 근데 거기 유리창이 좀 약해서 아주 박살이 났나 보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나 봐. 네가 와서 좀 정리 좀 해다오. 뭐? 엄마, 그걸 왜 엄마가 가서 수습하고 앉아있어? 걔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냥 놔두라고? 얼른 와서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저쪽에선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난리지. 이걸 어쩌면 좋니? 엄마, 내 월급이 얼만데 지금 합의를 해달라고 난리야. 언제까지 걔 뒤치다꺼리하고 살 건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그 새벽부터 잔뜩 화를 내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듣던 저도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남편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전 한숨만 쉬는 남편을 옆에서 달래줄 수밖에 없었죠. 시모뿐만 아니라 시부 역시 정말 매번 바라는 것만 많았고요.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씩 갈 때마다 시부께서 정말 난감한 요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저나 니들은 이제 결혼했는데 이 애미 애비도 안 챙길 거냐?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챙기다뇨. 아니 남들은 자식들이 벌써부터 다 용돈 챙겨준다는데 니들은 결혼하고 3번 용돈 챙겨준 적도 없잖니? 내가 며느리까지 보고 손주들도 있는데 용돈도 못 받냐? 아버지, 저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려면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저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재환이한테도 좀 얘기하세요. 걘 여기 살면서 생활비 한 번 안 내는데 걔한테 차라리 생활비를 달라고 하셔야죠. 걔는 걔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돈을 모아야지. 니들은 이제 결혼했으니 목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 하여튼 간에 형만 하나 없다는 거 다 옛말이다. 옛말이야. 이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엄청 속상해하고 저한테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이래서 우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식구들 다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 당신 심정 이해해.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당신은 많이 속상하겠다. 그러게. 맨날 동생만 잘났다 하니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이젠 당신한테까지 저러시니까 너무 속상하네. 항상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희 집에 갈 때면 더 기분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여유롭고 잘 살았다면
양가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결혼하느라 다 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열심히 모으며 잘 살고 있었는데 저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저도 참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회사 일은 너무 많고 월급은 그대로라 이대로 다니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때쯤 오빠 세연이가 저한테 밥 한 끼 같이 먹자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그냥 제가 이직 고민을 하길래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는가 싶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빤 깜짝 놀랄 제안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게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였죠. 이직 준비하느라 머리 아프지? 생각보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오빠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왕 재능 펼칠 거면 오빠 회사에 들어와서 재능 펼치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난 근데 그냥 디자인 쪽이고 오빠는 광고 회사잖아.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럼 네가 감각도 있고 잘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새언니가 나한테 추천해 준 거야. 뭐? 새언니가? 언니, 진짜 저 회사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전 아가씨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 일도 진짜 잘하고 능력 있잖아요. 제가 아가씨 능력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직하고 싶어 한다길래 잽싸게 남편한테 말했잖아요. 아가씨, 우리 진짜 같이 일해봐요.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회사 키워봐요. 그렇게 전 오빠 세연이의 응원을 받으며 오빠네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엔 같은 디자인 계열이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광고 쪽 일은 또 제가 했던 거랑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적응하느라 좀 힘들기도 했었죠. 그래도 오빠랑 세연이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지나니 실력도 많이 늘고 제 디자인으로 거래건도 여러 번 성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많아지고 회사도 커지며 전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만큼 오빠 세연인 저에게 성과급도 많이 챙겨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어느 누가 칭찬을 해주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연이와 오빠는 진짜 저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곤 했어요. 저 이번 달 왜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줬어요? 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요? 에이, 이거 진짜 조금 준 건데. 우리가 악덕 사장이어가지고 아껴서 준 건데. 실은 이번 달 매출 기여도 1등이 아가씨인 거 알아요? 아가씨 덕분에 저희 회사 굴러간다고요. 오빠한테 비밀인데 오빠보다 솔직히 아가씨가 더 능력자인 것 같아요. 이건 오빠한테 비밀이에요.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 회사 다닐 맛 나잖아요. 그래요? 아가씨가 우리 먹여 살리는 거니까 이 정도 받아도 돼요. 아가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사실 세연이가 하는 말은 절 위해서 좀 오버해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진짜 한 달 고생한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네 회사는 정말 날이 갈수록 잘 풀리기 시작했고 지역 내에선 탄탄한 광고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전이 모든 게 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오빠와 세연이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늘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그러니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오빠 회사를 다니면서 저 역시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연봉 협상 끝에 전 1억 정도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연봉 협상을 하던 날이었는데 그 기념으로 세연이랑 오빠가 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전 그 연봉이 혹여나 이게 페널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두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설마 저 가족이라서 이렇게 연봉 후하게 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가씨, 우리가 얼마나 냉철한 사람들인데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아가씨 작업을 보면서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이직하라고 아가씨 꼬드길까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아가씨 오늘 연봉 협상 땅땅땅 다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평생 뼈 묻을 거죠? 그럼요. 전 앞으로 평생 여기서 일하죠. 제가 어딜 가겠어요. 진짜예요? 여보, 우리 아가씨랑 아주 종신계약 맺자. 그래야 아가씨가 어디 안 가지. 그래, 그래. 야, 수영아. 네 새언니가 아주 너 도망 못 가게 꽁꽁 싸매라고 난리다, 난리. 하여튼간 그만큼 네가 잘했다는 거고 가족이라서 연봉 많이 주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네 실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7년이란 세월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애들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일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엄마 참 멋지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이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게 참 뿌듯하고 감동적이었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온 뒤 전 바로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 또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뭐? 연봉 1억?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안 그래도 애들 크면서 점점 살림도 팍팍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그치? 여보, 나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맨날 정신없이 일하는 것 같다고 했었지만 나 이렇게 밖에선 이 정도로 인정받는다니까. 진짜 그러네. 당신 밖에서 일 정말 잘하는가 보다. 내가 형님한테 술이라도 한 잔 사야 되겠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도 소소하게 축하를 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뒤로 전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연봉이 좀 올랐을 뿐 늘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육아하며 그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퇴근할 때 절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전 직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었고 차는 남편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퇴근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 앞으로 처음 보는 차가 딱 서더라고요. 아는 사람인가 해서 딱 쳐다봤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어? 뭐야? 당신 이 차 뭐야? 아유, 일단 타. 뒤에서 차 온다. 얼른 타, 얼른. 전 남편의 성화에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차는 딱 봐도 방금 막 나온 것처럼 새 차였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편은 절 보며 씩 웃더니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 차 바꿨어. 어때? 죽이지? 안 그래도 내가 이 차 사고 싶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어찌나 간지러웠는지. 멋지지 않아? 차 진짜 좋지? 와, 10년 넘게 탄 차 폐차하고 새 차 사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뭐? 차를 바꾼 거라고? 아니, 왜? 이거 외제차 아니야? 차 값도 비쌀 텐데 어떻게 샀어? 아이, 어떻게 사긴. 당신도 이젠 좀 달라져야 돼. 내가 그래도 당신 언제쯤 바뀔까 했더니만 당신 이런 거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선 거지 뭐. 자, 우리 이제 억대 연봉 받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뭐라고? 아니, 그럼 당신이 차를 왜 바꿔? 연봉은 내가 높아진 건데. 아이, 당신 말을 무슨 그렇게 섭섭하게 해.
부부는 한 몸 아니야. 당신 연봉이 높아지면 내 연봉도 높아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뭐 음식 하나라도 시키려면 돈 따지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배달 음식을 부르던 남편이었는데 제 연봉이 높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또 시댁에 가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시부모도 이때다 싶었는지 또 용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엄마, 이제 저 사람 억대 연봉 받아요. 그거 엄청 대단한 거 아시죠? 저 이제 생활도 쫙 풀릴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럼 올해부터 우리도 용돈 받을 수 있겠구만. 안 그래도 옆집에서 며느리가 매달 용돈을 챙겨준다면서 자랑하던데 나도 자랑할 거리 생겨서 좋구나. 아, 용돈뿐이겠어요? 저 사람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참에 저희 가족여행도 한번 가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간 지도 오래되셨잖아요. 그지 여보? 이번 휴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나 갔다 오자고. 여보, 이번 달에 휴가 당신도 다 쓰고 나도 다 쓴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산더미인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드려.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어머님 아버님 용돈은 제가 꾸준히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생신 때 더 챙겨서 드릴게요. 아셨죠? 결국 제가 이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집에 돌아갈 때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툴툴대더라고요. 아이, 당신은 뭐 그 연봉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짊어지고 갈 거야? 이왕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거 가족들한테 이럴 때 좀 베풀면 좀 좋아.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도 될걸? 왜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 그럼 당신이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걸 그러라고 해? 아무리 내가 연봉 많이 받는다지만 우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아직 그렇게 여유 부릴 때 아니거든? 그래도 내가 뭐 돈을 다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드리자는 건데 그걸 못 해줘? 알았다, 알았어. 내가 괜한 기대를 했지 뭐. 그러면서 삐져버린 남편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댁에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시동생이 만나고 있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만나던 여자는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거든요. 거기다가 그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지 거의 재산만 해도 50억 정도 되는 정말 잘 사는 집안이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서 남편이 제 앞에서 어찌나 그걸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 누군 처가댁 잘 만나서 인생 피겠네. 인생 피겠어. 누구처럼 매번 대출금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잘 사는 집안이니까 해도 뭐라도 제대로 해주겠지. 당신 뭐야? 지금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여보, 우린 양가가 비슷비슷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뭘 안 도와줘? 오빠가 신혼집 구하는데 다 도와줬구만.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좋았지 뭐. 내가 돈도 더 모아서 와. 집에서 지원도 받아. 안 그래? 에이, 고작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집은 억 단위 재산이 있는 집이야. 그거랑 같냐? 전 사실 이런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결혼해서 누가 더 잘났냐를 따져봤을 때 제가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시댁에선 일원 한 푼 지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모께서 저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딱 도착을 해서 들어가니 시모가 대뜸
시동생네 결혼에 대해 계속 주절주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에미야, 들었지? 네 시동생 결혼하는 거 말이다. 그 집안이 아주 자상가란다.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고 무척이나 잘 산댄다. 직업도 약사고 말이야. 아, 들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시동생이 그 집안에 좀 얘기를 해둔 게 있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거든. 그리고 집도 20억짜리 집을 해오겠다고 했나 보더라고. 네? 뭐라고요? 도련님 대기업 그만둔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20억짜리 집이라뇨. 그게 무슨, 어떻게 해가시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직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해갈 수 있는 형편도 능력도 안 되는데 도대체 저 말을 왜 뱉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절 부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모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아둔 돈이 2억 5천이었거든. 거기서 2억을 보증금으로 써가지고 그만한지 월세를 좀 알아봤다. 근데 우리가 남은 돈으로 월세까지 감당하긴 어려워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500만 원 월세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네? 500만 원 월세를요? 아니 그걸 왜 제가... 걔가 결혼만 하면 돈 갚는 거 문제도 아니랜다.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사돈이 운영하는 곳 누가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겠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서 나가면 당연히 그 자리 아들한테 줄 테지. 거기다가 약사 월급이 한두 푼이냐? 거기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준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들한테 돈 받으면 좀 나눠주마.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능력도 쥐뿔도 없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했었는데 역시나 시동생은 일단 사고부터 치고 시부모가 수습해주길 기다린 거였어요. 그 수습을 시모가 하지 못하니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여자를 어떻게든 벗겨먹으려고 했던 거였죠. 한마디로 결혼할 여자를 완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전 그걸 두고 정말 화가 나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500만을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이건 다 속여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셔야죠. 이제 와서 바로 잡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대기업에 지금은 안 다닌다지만 다녔던 것도 사실이고 또 네 시동생이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데 그만한 곳이야 금방 들어가지 뭐.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딱 우리 아들 정신 차릴 때까지만 부탁하는 거다. 내가 뭐 돈을 달라 그랬니? 나중에 다 나눠준다고. 그러니 딱 500만 원 월세만 내줘. 어머님 큰아들 월급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월급 300이 조금 넘어요. 거기서 어떻게 500을 만들어서 드려요? 아니 네 연봉이 억 단위인데 월급 500 한참 넘기도 넘었을걸?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너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아니 제가 왜 시동생한테 그 돈을 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이 뭐 저한테 맡겨놓으시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시동생 결혼할 때만 이렇게 하시냐고요? 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다 바로 잡으라고 하세요. 에미야, 내가 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해 보라는 건데 아무튼간 내일까지 좀 생각하고 답변 다오. 난 네가 좋은 답변할 거라고 믿는다. 끝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시모를 보면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남편이 잘 잘라내는 게 낫겠다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편 태도는 참았던 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왜 그걸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월급 내 월급 합치면 그래도 내 식구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 위에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나눠줘? 당신 지금 500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야? 누구 애칭이냐고.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돈이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걸 주라고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다. 아니, 내 말은 돈을 아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라는 건데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지.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 며느리로서 뭐 한 게 있어?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하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잘난 집안 며느리 들어오는데 당신 지금부터 잘 안 하면 팽당하는 거야. 뭐라고? 당신 그게 진심이야? 아, 그럼 진심이지. 엄마가 당신 벼르고 있어. 내가 당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예쁨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알아서 좀 잘해. 알겠어. 당신 생각 무슨 생각인지 이제 알겠다. 끊어.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만나고 있다던 여자친구의 약국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묻더라고요. 형수님, 갑자기 왜 그건 물으세요? 가보시려고요? 역시 형수님이면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형수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으면 2배로 쳐서 갚을게요. 그 집안이 엄청난 자산가고 딸만 둘이라 저한테 떨어질 게 많다니까요. 그 여자가 공부만 해서 순진해서 그런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가봐야죠. 저번에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인사 한번 못하고 제가 쓱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도 얼굴은 알아야 하니까. 아, 그죠. 하긴 하도 바빠서 상견례 때는 얼굴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럼 한번 가보세요, 형수님. 그렇게 시동생은 저에게 그 여자분의 약국 주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 그 주소를 받고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침 진료 시간이다 보니 손님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바로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전 쪽지에 글을 쓰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건넸죠. 저 김재환 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으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쪽지를 전해주고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얼마 뒤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쪽지를 내밀고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재환 씨 형수님이시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저 그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동생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20억 집 해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 뭐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사기 결혼으로 속고 있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잘 알아보세요.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그렇게 그 여자분에게 시동생의 실체를 다 까발렸어요. 처음엔 그 여자분도 제 얘기를 잘 못 믿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몇 번이나 되묻고 되물으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게 맞아요? 그 집에서 20억 넘는 아파트 갖고 있다던데 그럼 해온다는 아파트가 자가가 아니고 월세였다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쪽한테 보여준 사진이요. 그거 다 옛날 사진이에요. 사원증도 보여줬다고 했죠? 그것도 다 옛날에 있었던 사원증이고요. 지금 다 속으시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로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 과거에 여자분께 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하다가 고소를 당했던 그때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이시죠? 김재환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쪽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자 등쳐먹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뻔한 거 겨우 합의해서 전가가 안 남았을 뿐이라고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쪽 아버지 사업하시죠? 그것도 다 알고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전 시동생과 했던 대화 내용도 녹음해 증거로 들려줬습니다. 결국 그 녹음까지 듣고 나서야 그 여자분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전 이혼을 다 각오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증거를 다 털어놓았던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실체를 까발리고서 충격을 받은 그 여자분을 위로해주고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마침 딱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제가 모든 사실을 밝힌 걸 벌써 알았나 싶은 생각에 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까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시모의 생각 없는 말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해, 너 어제 재환이한테 여자친구 약국가 어디냐고 물어봤다며? 그러게, 너 괜히 돈 못 해준다고 한 거였지? 가서 얼굴까지 본 거 보니까 네 시동생 결혼시키려고 생각은 했었나 보네. 잘했다, 잘했어. 가족이 뭐니? 이럴 때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잔금 마무리할 거니까 월세 좀 보내다오. 그래야 애들 가서 청소도 하고 가구도 어떻게 놀지 알아볼 거 아니냐. 알았지? 바로 나한테 보내라.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난 시모의 전화를 끊고서 바로 시모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을 보냈냐고요? 아니요. 전 5천 원도 아까워. 딱 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장명을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딱 쓰고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귀가 터지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셨고요. 야, 너 뭐 하는 애야? 뭐? 거지 같은 것들? 그거 지금 너 우리한테 하는 소리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달려와. 내가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뭐 하시게요? 저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보단 겁내할 사람은 어머님네 아닌가요? 사람을 그렇게 깜쪽같이 속여놓고선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세요? 뻔뻔하고 양심 없게 사람을 속이고서 저까지 가담하라고요?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이 없어요? 뭐, 그 집안 내력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당장 안 튀어와?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저 보고 싶으시거든 직접 오시던가요? 근데 아마 여기까지 오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요. 그 여자분한테 제가 싹 다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제 곧 폭풍 한번 몰아칠 겁니다. 뭐? 그걸 다 얘기했다고? 전부 다? 네.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 거기서 거기고 다 시커먼 속내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집에 시집을 오겠어요? 제가 여기 며느리로 와보니까 여긴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제가 돌려드리죠.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죠. 시동생의 모든 행각들이 발각되고서 당연히 파혼을 하게 되었고 시동생은 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듣기론 아마 인사까지 다 하고 상견례만 남기고 있었다던데 뭐 그거야 이젠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감쪽까지 속이려고 들 수 있는지 진짜 제비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 하나로 농락을 하려던 시동생은 제대로 걸린 거였어요. 그 여자분 집안에선 정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에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제대로 고소를 했답니다. 전에 합의금으로 어떻게든 처벌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 여자분 집안에서 합의금이 필요했겠어요? 어떻게든 시동생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까지 받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뻔뻔하고 양심 없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고요. 처음엔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이혼을 결사 반대하더라고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그냥 엄마 말만 듣고 당신한테 그런 거야. 내가 진심이었겠어?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근데 왜 나랑 이혼을 해? 알았어. 내가 우리 집이랑 인연 끊을게. 그럼 됐지? 아니, 너도 똑같아.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니네 집 식구들 죄다 똑같더라. 너도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며느리 돌이 뭐 한 게 있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집에 내가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니더라고. 똑같이 사기치고 남들 등쳐먹고 다니는 며느리 새로 구해. 알았지? 결국 끝까지 남편이 이혼에 반대라면서 전 소송으로 그 집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진짜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는지,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 공무원이라 양육비를 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명의 양육비를 주려고 하면 아마 허리깨나 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혼할 때 딱 한 번 시모가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왠지 그 전화는 마지막으로 받고 싶더라고요. 너 우리 집안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내가 너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볼 거야. 내가 너 평생 저주할 거라고. 네 인생은 얼마나 제대로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네, 반사요. 전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남한테 저렇게 저주를 내리다니요. 참으로 양심 없는 집안 아닌가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고서 2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고 있습니다. 친정엔 사실 처음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싶었는데 오빠랑 세연이한테 먼저 털어놓으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 하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게 오빠 세연이가 제 편이 되어주니 전 지금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댁은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전 남편은 지금도 뭐 후회한다며 연락이 오긴 하지만 전 한 번도 받아주지 않고 있네요. 그저 그때의 사건으로 제발 시동생이 정신 차리고 시모 또한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남들에게 피해만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간혹 생기잖아요. 그 거짓말이 아무리 사소해도 마음속에 돌멩이가 걸린 것처럼 딱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인간미가 사라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따뜻함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양심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남들을 속이고 기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꿋꿋이 그 양심을 지키다 보면 이 세상이 전보다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2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상처의 시작이 결국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쩌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저에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텐 어떤 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보다 더 든든하고 멋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진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정성으로 키워주셨죠. 늘 밤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기름때 잔뜩 물든 아버지의 손과 작업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아빠 손 좀 봐. 까맣고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너흰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힘든 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한 일 했으면 좋겠구나. 에이, 아버지, 전 아버지 손이 언제나 자랑스러운데요. 이 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밥도 먹고 제가 학교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꼭 알아주세요. 전 정말 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께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 어디 가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평생 다른 데는 관심도 없고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잖니. 어떻게 보면 참 미련스럽기도 하지.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계신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 삼남매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목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참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보다 3살 많던 오빠가 제 학교로 찾아왔더라고요. 진경아, 큰일 났어. 지금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셨대. 학교 조퇴하고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전 그렇게 오빠 손을 잡고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였지만 아버지께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건 예감할 수 있었죠. 오빠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버진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어머니가 어린 남동생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리 어쩌면 좋니? 너희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났대. 처음에 대피했어야 했는데 공장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구조가 늦어졌던 모양이야. 너희 아빠 어쩌면 좋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엄만 어떻게 살아? 어머니 말씀처럼 공장에서 뒤늦게 구출이 되신 아버진 이미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실려오셨고 그때 같이 계시던 동료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정도로 심각한 화재 사고였답니다. 아버진 긴급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미 화상 흉터로 예전의 얼굴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통으로 몸부림치셨고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는 울면서 아버지 온몸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많이 고통스러우신 거 알아요. 그래도 계속 몸부림치시면 수술 부위가 더 난대요.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희 다 여기 있어요. 평생 희생과 헌신밖에 모르던 아버진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받았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화상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화상의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3도 화상은 단순히 불에 그을린 상처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거든요. 아파. 너무 아파. 아직도 살점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혹시 불이 다시 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아직도 뜨겁고 내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야?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루하루 통증으로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외모에 심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고요. 그날 아버지를 삼켰던 화마는
우리 가족 전부를 집어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시간이 약이라는 말에 기대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얼굴과 몸의 흉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기사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셨죠. 처음엔 모두가 식당 일을 해보겠다는 어머니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엄만 괜찮아. 그래도 전에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엄마 음식 솜씨가 끝내주잖니. 나라도 힘을 내서 일해야지. 그래야 너희 학교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낼 테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신 어머니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해주셨어요. 바로 저희 친할머니께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나선 거였죠. 할머니는 어머니께 항상 죄스러워하셨거든요. 어머마,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나라도 와서 병수발을 거들어야 하는데 어머한테 내 아들도 그렇고 애들 셋까지 죄다 떠맡기고 있구나. 이러다 어멈 너마저 건강해질까봐 걱정이야.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이도 많이 회복해서 이제 혼자 화장실도 잘 가고 예전보다 잠도 잘 자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 데서 오셔서 식당 일까지 도와주시니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식당에 나오셔서 서빙도 하시고 설거지까지 도와주시며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니도 혹시나 할머니가 무리하시지 않게 옆에서 살뜰하게 챙겼고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신 아버지도 어머니 식당에 나와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의지와 다르게 주변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죠. 아, 깜짝이야. 아저씨 얼굴 뭐예요? 가면 아니죠? 아우, 나 또 간 떨어질 뻔했네. 아니, 아저씨 얼굴 보고 무서워서 밥이나 먹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얼굴은 정말 무섭고 놀랄만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화상 흉터로 피부가 녹아내린 환자분들을요. 저희에겐 눈물겨운 흉터였지만 손님들이 놀라시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아버지에게 도가 지나친 막말을 내뱉는 진상들도 있었어요. 아이, 재수없게 어디 그딴 얼굴 들이밀어? 술맛 다 떨어지게. 사장님, 나 오늘 술값 못 줘요.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구만. 사장님도 웬만하면 직원 바꿔요. 손님들 다 내쫓고 싶어요? 무슨 자랑이라고 저런 얼굴을 들고 다니나 몰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면전에 대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정말로 저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런 진상 손님을 참고만 있을 뿐은 아니었지만요. 당신 방금 내 남편한테 한 말이야? 나도 너 같은 인간 말종한테 밥 줄 생각 없어. 밥맛 떨어지니까. 먹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내 식당 더럽히지 말고 당장 안 나가? 어머님 분을 못 이겨 결국 진상 손님들을 내쫓아버리고 뒤통수에 소금까지 뿌리며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긴 사람 밥 먹는 곳이지 짐승마도 못한 것들이 오는 곳 아닙니다. 그깟 돈 몇 푼 벌자고 내가 내 식구 무시당하는 걸 두고 보겠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이 근처에 얼씨만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때 어머니의 기세가 어찌나 사납던지 아무리 술에 취한 손님이라도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곤 했죠. 이렇게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를 지켜주는 멋진 여장부셨어요. 당신 저런 말들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누가 뭐래도 멋진 내 남편이고 자랑스러운 애들 아빠니까. 당신은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주면 돼. 고마워. 나 때문에 당신이 더 욕보는 것 같네. 그래도 나 당신 덕분에 다시 힘내고 살아. 정말 고마워. 원래도 인고 부부였던 부모님은 사고 이후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식당도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나름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점심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더는 기죽지 않고 서빙도 하시고 손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 기사님들 사이에 혹시나 아버지에게 허튼 소리를 했다간 어머니께 혼쭐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네요. 덕분에 저희 가겐 진상 없는 청정식당이 되었지만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든든한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오빠도 남동생도 직장을 다니다가 일찍 결혼해서 나갔고 저도 30대 초반에 공기업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이 근무하던 공기업은 시내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저도 극우 공무원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든든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자리에서였어요. 지민아, 결혼 축하해. 우리 사이에서 막내였던 네가 제일 먼저 시집갈 줄 누가 알았겠니? 너무 예쁘다 얘.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오늘 본식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거 알죠? 제 신랑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후배가 하도 붙잡길래 결혼식 피로연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거였죠. 막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남편도 역시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후배에게 절 소개받고 싶다고 졸랐다네요. 언니, 그때 제 결혼식에 왔던 장우 씨 기억하죠? 그분이 언니 소개해달라고 계속 조른다니까요. 언니가 완전 이상형이라던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상형이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남편을 소개받았고 남편에게 먼저 수줍은 고백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스쳐가듯 툭 던진 말도 모두 기억해 주었다가 절 챙겨주곤 했습니다. 자, 이거 장갑이랑 손난로, 그리고 이걸로도 추울까봐 보온병에 따뜻한 차까지 담아왔지. 아니, 나 추위 많이 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사실 난 초가을부터 이미 추워서 얼어버릴 것 같거든. 당신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따뜻하다. 고마워. 남편은 제가 아주 찰나에 추워서 팔을 한번 쓸어내린 것만 보고도 만날 때마다 장갑이나 손난로를 꼭 챙겨왔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침이면 늘 먼저 이런 문자를 보내왔죠. 진경아, 일어났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당신 긴장하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 점심은 가볍게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남편은 늘 제 하루 일정을 먼저 파악해서 응원과 걱정을 담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는 말로 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고요. 남편의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 전 날마다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저까지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다 보니 저희 가족들도 연애 때부터 남편을 참 좋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진경이 남자친구 서장우라고 합니다. 진경이에게 어머님이 식당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혹시 시키실 일 있으면 편하게 시켜주세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온 손님한테 일을 시키겠어. 그러지 말고 자리에 앉아요. 내가 맛있는 거 내올 테니까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믿고 의지한 건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였어요. 남편은 아버지께 거짓 없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을 처음 뵙고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너무나 건강하게 식당 일을 도와주시고 손님도 맞이하시는 걸 보고 제 안에 얼마나 편협한 생각들이 가득했는지 부끄러웠어요. 아버님을 뵙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분이시라는 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꿋꿋이 이겨낸 사람이라는 걸 아버님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젊은 사람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솔직히 자네가 무작정 내 얼굴이 괜찮다고만 했으면 내 믿지 않았을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이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완전 100점 만점의 사이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니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 시부는 제가 착하고 바른 사람인 것 같다며 참 좋아하셨어요. 사치스럽고 꾸밀 줄만 아는 요즘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무슨 일인지 계속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제가 밝게 인사를 드려도 계속 못마땅한 얼굴로 콧방귀만 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이야? 남들은 다 신의 직장이라고 부른다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혼처는 내가 따지고 또 따져서 좋은 곳으로 고르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기대하던 며느리가 겨우 구급 공무원이라길래 내가 엄청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시모는 제가 구급 공무원인 게 영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초면에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옆에 계시던 시부도 그런 시모를 나무라셨죠. 당신 지금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나?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왜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 아이고 참나. 내가 시어머니인데 못할 말 했어? 당연히 며느리들인데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애들 앞에서 날 혼내는 게 더 예의 없다는 거 몰라? 예비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티격태격 말싸움까지 하셨고 분위긴 점점 더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안절부절하며 그런 두 분을 말렸어요. 당신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제일 수상해. 사돈댁도 겨우 식당 하신다는데 그런 곳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 식당이 뭐가 어때서? 당신은 밥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아? 하여튼 별거 가지고 트집 잡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굴면 남들한테 역시나 시어머니 짓 한다는 소리만 들어. 결국엔 두 분의 말싸움이 너무 격해지셔서 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녁 때 시아버님이 전화까지 주셔서 오해하지 말라며 며느리로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가 어르신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혹시 몰라 남편에게 시댁의 저희 아버지의 화상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잘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사돈,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네요. 어머, 어머 세상에나. 시부도 예상보다 저희 아버지 얼굴이 심각했는지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시모처럼 대놓고 싫음표를 내진 않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중하라는 듯 눈치를 주곤 조심스럽게 저희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희가 먼저 와 있어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스럽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귀하게 기른 아드님을 저희 딸과 인연을 맺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지요. 사부인께서는 절 보고 좀 놀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시모는 저희 아버지의 질문이 이때다 싶어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시부가 얼른 시모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표정 관리 잘 못하는 편이라 혹시나 저희가 결례를 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사돈어른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지 듣고 보니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돈어른. 시부는 애써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시모는 그 옆에서 여전히 뚱한 얼굴로 연신 얼음물만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시부는 진심으로 저희 아버지를 걱정해 주시고 대단하시다며 치켜 세워주셨어요. 그날 상견례가 무사히 끝난 건 다 시부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얼마 뒤 뜻밖의 저희에게 귀한 선물이 먼저 찾아왔어요. 쑥스럽지만 제가 아이를 먼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결혼을 조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으로도 큰 선물인데 더 큰 선물이 우리 집에 찾아왔구나. 자, 이 돈 바꿔라.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래도 새 식구 살만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시부는 저희 결혼할 때 보태라며 결혼 자금으로 2억을 보태주셨어요. 제 친정에서도 목돈과 함께 혼수를 전부 채워주셨고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은 제 돈으로 하고 싶어요. 두 분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미 혼수까지 전부 해주셨잖아요. 아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는 날인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줘야지. 게다가 사돈댁에서도 그렇게 큰 돈을 해주셨다는데 우리도 그에 걸맞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저희 부부는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와 나란히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어릴 땐 아버지가 태산처럼 크고 든든한 존재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버지가 작아 보여서 마음이 더 뭉클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과 손, 그럼에도 절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해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예빈은 언제나 우리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사랑한다, 내 딸 진경아. 아빠, 저 정말 씩씩하게 잘 살게요. 늘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철부지 딸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 또 엄마로 또 다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나니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오후 늦게까지 남편과 게으르게 누워도 있어보고 같이 알콩달콩 아침밥도 만들어 먹고요. 결혼 전엔 그렇게 귀찮던 청소 빨래도 남편과 함께하니까 소꿉장난하듯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신혼의 달콤한 꿈을 어김없이 깨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해,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시어머니라고 벌써부터 멀리하는 거야? 이래놓고 너희 친정 식구들하고는 전화게 불이 나게 통화하지? 내가 단단히 경고하는데 넌 이제 서씨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정엔 관심 딱 끊고 시댁 식구들이나 챙겨. 시몬 항상 전화할 때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오빠나 남동생에게 맡기고 시댁에만 충성하라며 고리타분한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 신혼생활 즐기라고 지금까진 봐주고 있었지만 이젠 널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좀 있으면 아기 돌본다고 또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 아니냐. 네가 명심해야 할 게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내가 몇 번 말했듯이 이제 친정을 멀리하고 항상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사돈댁이 식당 하시는 걸 보니 딱 봐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 너 결혼했다고 해서 내 아들 월급에서 1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마라. 혹여나 내 아들 월급이 네 친정으로 흘러들어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돈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앞으로 드는 병원비며 치료비며 그 비용까지 내 아들한테 기대려는 건 아니지? 그리고 어디서 그러던데 식당 하던 사람들이 폐암에 잘 걸린다며.
사부인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것도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알겠니? 저는 시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꾹 참으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용돈 조금 드려도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든 저희 친정부모님이든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닌가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절대 돈 요구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중에 병원에 가시면 어머님의 지금 말씀처럼 그냥 저희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야? 아, 너 지금까지 내 말을 뭐로 알아들은 거야? 아, 너희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아? 어머님, 저는 서씨 집안 며느리기 전에 저희 가족의 소중한 딸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시면 저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자 시모는 시애미를 이겨먹을 작정이냐며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전 끔찍한 지옥을 맛보았죠. 그날도 전 얼마 뒤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며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 전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누군가 부술듯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대더라고요. 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그건 놀랍게도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말씀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이 무슨 일이긴.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와? 아, 너 당장 문 안 열고 뭐해? 시몬 그러더니 문을 아예 부술 작정으로 문고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씩씩거리며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가 잊었나 본데? 여기 내 돈으로 내가 사준 집이야. 벌써 까먹었니? 내가 2억이나 보태줬잖아. 그리곤 시몬은 제 앞에 커다란 진가방을 던졌어요. 오늘부터 나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성격에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쪼르르 네 친정으로 달려갈 게 뻔하니까 내가 널 아주 옆에 두고 가르쳐야겠어. 내가 앞으로 같이 살면서 음식하는 법, 집안 제사 챙기는 법, 그리고 며느리로서 집안 어른들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칠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전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이나 보태주신 것이 맞기에 시모를 무슨 명분으로 내쫓아야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요. 남편도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말씀도 없이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신 거예요? 저희 신혼인 거 아시잖아요. 아, 이러면 서로 불편해져요. 그러지 말고 며칠만 계시다가 가세요. 제가 그새 너한테 전화해서 이르디? 아,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 편히 못 와? 난 곧 죽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옆에서 지켜봐야겠다. 시모는 며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남편의 만류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세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원래 저희 부부는 아침에 출근이 바빠 평일엔 아침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모가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아침부터 강제로 주방으로 불려나갔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아, 남편 아침밥도 안 먹이고 출근을 시키니? 그래가지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내일부턴 당장 국하고 반찬 몇 가지 해서 장호 아침 식사 꼭 챙겨라. 저와 남편이 아무리 원래부터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설명해드려도 시모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졸지에 아침에 1시간이나 더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요. 시모는 제가 열심히 차린 음식에 간을 보더니 이거는 짜고 저건 달아서 못 먹겠다며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얼굴로 밥을 하니 그게 맛이 좋겠니 어디?
반찬 하나를 해도 네 남편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어머님이 아침밥을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별로신 것 같은데 차라리 어머님 입맛에 맞게 직접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아주 이 시애미한테 밥까지 차리게 할 생각이야? 결혼했으면 네 남편은 네가 챙겨야지. 다 늙은 시애미가 며느리 밥까지 차려야 돼? 이렇게 시모는 언제나 무논리로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던 중 어느 날은 제게 대뜸 시모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더군요. 제가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글쎄,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모든 경제권을 관리한다며? 그럼 내 아들 월급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니? 대체 내 아들 월급 가지고 뭘 했는지 나도 좀 알아야겠구나. 혹시 모르잖아. 네가 내 아들 월급을 몰래 빼돌렸는지 친정에 돈을 갖다 주진 않는지 말이야. 어머님, 저희 부부의 경제적 문제는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남편이 제게 월급을 맡긴 것도 저를 믿어서 맡긴 거지 어머니께 검사 받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왜 거기까지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저희 부부의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좋아하시네. 너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지? 보니까 지난달 카드값이 150만 원이나 나왔던데 너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두 식구 생활비가 그렇게나 많이 나와? 대체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시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가 온몸에 차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더는 시모에게 어떤 말에도 대꾸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가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아예 시모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말해서 매일 저녁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남편도 아이까지 가진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누구보다 걱정했기에 몇 번이고 퇴근 후에 함께 외식을 했고요. 오랜만에 당신이랑 밖에서 데이트하니까 정말 좋다. 우리 아이 낳기 전까지 자주 데이트하자고.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면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니? 임신까지 아내가 생각 없이 밖으로 놔두는 거야? 아, 어머님, 저 지금 그이랑 같이 있어요. 저희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저희끼리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아, 둘만 외식을 하고 오겠다고? 너흰 집에 나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밥이 넘어가디? 거기 어디냐? 당장 주소 불러. 나도 지금 거기로 갈 테니까. 시모는 예상처럼 당장 이리로 오겠다며 난리였지만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하지만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날이 갈수록 배는 불러오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건 갈수록 늘고 이젠 내가 돈을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의심까지 하시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사실 우리 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의심병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집안의 문제였어. 아버지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시면 바람 났다고 집안을 뒤엎으셨고 언젠간 아버지를 의심하다가 아버지 직장까지 뛰어가서 회사 여직원 머리끄댕이를 잡으셨다니까. 덕분에 아버진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바람난 거라고 쥐잡듯이 난독을 부리셨고 덕분에 합의금도 엄청 물고 동네 창피해서 이사도 몇 번이나 다녔어. 정말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남편이 힘들게 털어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의 의심병은 생각보다 심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의심은 시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전부에게 향하고 있었고 이젠 저까지 그 대상이 된 셈이었죠. 저는 결국 시부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야? 네 시애미가 너희 집에 가 있다고? 내가 이놈의 여편을 그냥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시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시모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기 얼마 전 시부가 학교 동창들과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대요. 그 자리에 여자 남자가 섞여 있긴 했지만 모두 10대 때부터 알던 사이들이었고 알고 지낸 지 40년도 훌쩍 넘어 가족보다 더 집안 사정을 훤히 알던 친구들이었답니다. 네 시모도 그 동창들이 어떻게 사는지 집안 사정은 어떤지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의심이 가고 불안한지 가기 전부터 아주 사람을 들들 볶더구나. 그래도 내가 동창회 총무니까 네 시모를 뿌리치고 모임에 갔다 왔지. 가서 맥주도 몇 잔 마셨고. 시모는 시부가 기어이 동창 모임에 나갔다는 걸 알고 혼자 망상을 펼치더니 결국 아버지 동창 모임 명단을 뒤져서 여자 동창생 집에 전화까지 걸었다네요. 그리고 그 동창생 남편에게 지금 당장 부인이 내 남편이랑 술 먹고 있는 거 아냐며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 일이 벌어진 후 당연히 시부와 시모는 큰 싸움을 벌였고 시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시모를 내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내 아내를 내쫓았겠냐. 네 시모가 말이다. 내가 밖에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오면 자기도 복수를 하겠다고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도 몇 번이나 갔다 왔다. 이 지경이니 내가 정부치고 살겠어? 시부의 말을 들어보니 시모가 갑자기 짐가방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온 모든 정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시부의 말을 모두 듣곤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집에 들어가시라고 할게. 이대로 나도 안 되겠어. 부모님 두 분의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하셔야지. 왜 우리한테까지 이러시는지 원. 그때가 시모가 저희 집에 오신 지도 벌써 2달째였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막장 사연을 감당하지 못하고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의 사연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몸에 열이 펄펄 끓더니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워 얼른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선 아무리 안정기라도 아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누운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펑펑 쏟았습니다. 나 당신하고 우리 아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는지는 몰랐어. 몰랐다는 말도 다 변명이지만 당신과 우리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남편은 그러더니 정말 큰 결심을 했는지 퇴원을 하자마자 당장 시모에게 언성까지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스트레스로 우리 아이까지 잘못될 뻔했다고요. 아버지께도 사정 다 들었어요. 얼른 아버지께 사과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참나, 네 아빠가 너한테 그새 일러 바쳤니? 다 들었으면 너도 알겠구나. 집에 가봐야 네 아빠랑 싸우기밖에 더 하겠니?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내 아들 집에 있으련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내가 돌봐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편하고 좋지 않니? 제발 좀요. 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이 서운하시겠지만 어머니가 날마다 며느리를 못 살게 굴고 의심까지 하시는 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남편이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자 갑자기 우물쭈물 하시더니 서운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아빠가 날마다 밖으로 놔두고 수시로 바람까지 피우는 거 알면서도 나 자식들 크는 것만 보고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런데 뭐라고? 당장 네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아버지가 언제 바람을 피우셨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 의심한다고 툭하면 싸우고
술까지 먹고 사고 치는 거 수습하시느라 고생만 하셨겠죠. 저희 남매 학교 행사 매번 오시는 것도 아버지셨고요. 어머님 그럴 때도 아버지가 저희 담임선생님과 정분이 났다고 날뛰셨죠? 하지만 시모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집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는 제가 스트레스로 응급실까지 실려왔고 지금도 시모가 완강하게 버틴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여편네 어딨어? 당장 안 나와? 설마 아들 집에까지 가서 사고 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당신 이제 아주 징글징글해. 당장 짐 안 챙기고 뭐해? 대체 며느리 앞에서 어디까지 체면을 구길 셈이야? 내가 왜 나가? 나 못 나가. 여기 내 돈으로 해준 엄연한 내 집이기도 해. 나 절대 안 나갈 거야. 장우야, 네 아빠 화내는 거 좀 봐라. 이 엄마 무서워 죽겠다. 넌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어?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장우하고 며느리한테 준 2억도 순전히 다 내 돈이잖아. 당신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탠 거 있어? 당신이 문제 일으키면 처리하느라 합의금이나 다 까먹었지. 나 당신이랑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시부는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 시모를 붙들고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시모는 시부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고 분하다고 소리쳤죠. 덕분에 저희도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민망하고 창피한 소동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끌려간 시부모님은 예상처럼 밤이 새도록 부부싸움을 하셨고 결국 시부는 이혼 선언을 하시며 서류에 먼저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미 두 분 다 환갑도 지난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시모의 의심과 여러 가지 만행에 이골이 난 시부는 드디어 알터니를 뽑아버렸다며 후련해 하셨고요. 이제 너희 시모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동안은 애들 보기 창피해서 참고 살았다만 이제 너희도 다 컸고 나도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 나도 더는 의심받지 않고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구나. 시모는 당연히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격렬하게 거부하셨죠. 그러다 시부에겐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문을 두드리셨어요. 제발 문 좀 열어봐라. 내가 이 날씨 몇 시간이고 집 앞에 서 있잖니. 너희 그러다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지 말고 이 문 좀 열어봐.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 홀몸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리 임신한 몸이잖아요. 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또 아버님 부르기 전에요. 일전에 시모가 이럴 걸 예상하셨는지 시부가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저도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듣기론 시부가 그래도 시모를 생각해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만 자꾸 늘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방도 얻어주셨다면서요. 날이 더우면 그 집으로 가세요. 어머님,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왜 갈 데가 없으세요? 결국엔 제가 시부가 얻어주신 집 얘기를 꺼내자 시몬 씩씩대며 저희 집 현관문을 한번 걷어차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몬은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시네요. 시부가 말씀하시길 이때까지 병원에도 몇 번이나 가보고 입원까지 시켜봤지만 도저히 시모의 의심병은 고쳐지지 않았대요. 아마도 시모의 머릿속에 단단히 박힌 불치병 같은 건가 봅니다. 지금은 저도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하고 제 가족들을 챙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간혹 시모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긴 하지만요. 예, 어머마, 내 아들 장우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혹시 너희 싸웠니? 나처럼 이혼이라도 할 작정인 거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발 그 의심 좀 그만하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여줄 수 없겠니? 내 손주가 우리 아들 닮았는지 몸은 건강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자꾸 나한테 의심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도 다 이유가 있어.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 결혼했는데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친정에 다 갖다 줬단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구나. 널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이쯤 되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지긋지긋하시죠? 전 앞으로도 시모가 아무리 눈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시모가 오죽 싫었으면 하나뿐인 저희 시누인 여수 사는 남자랑 결혼해서 여기서 제일 먼 여수까지 시집을 갔어요. 새언니,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시집간 줄 아시겠죠? 나도 솔직히 딸이지만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요. 새언니도 앞으로도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로 엄마 말 들어주지 말아요. 알겠죠? 결국 시모는 황혼에 이혼하고 자식들한테 외면까지 당하며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시모는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원망하고 있겠죠? 이때까지 시모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묻어두고 그렇게 남탓만 하고 있을 겁니다. 시모는 언제나 남들이 잘못했고 당신만 피해자라고 믿으시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 모든 이야기 들으시며 크게 놀라셨답니다. 세상에나, 아유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의심하고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다니. 사부인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옆에서 믿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사돈 어른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네가 옆에서 잘 살펴드려라. 지금 혼자 계시는 건 사돈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냐. 저희 부모님은 혼자 계시는 시부의 식사를 걱정하시며 반찬도 해주시고 가끔 식당으로 모셔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곤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친하게 지내시니까 저도 제 아이 데리고 마음 편히 찾아뵙고 명절이나 주말에 같이 모이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손주를 정말로 예뻐하시거든요. 아이고 요 녀석 웃는 것 좀 봐라. 너도 할애비 얼굴 보니까 좋지? 좋아. 요즘은 내가 우리 손주 자랑하느라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간다니까. 전엔 이 시모 눈치 보느라 누구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아주 숨통이 다 트이는 것 같다. 요즘엔 정말 시아버님 얼굴이 활짝 피어서 꼭 회춘하신 것만 같습니다. 저도 직장을 휴직하고 지금은 아이만 돌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절 의심하지 않고 모두 믿고 응원만 해주니까요. 제가 사실 TV는 잘 안 보고 가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같이 공감도 많이 하고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화도 내고 가끔 같이 울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았어요.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용기와 배울 점을 얻었기에 여러분께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를 의심하는 순간 제일 믿지 못하게 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믿지 못하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도 믿음이 가겠나요? 의심은 결국 남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의심의 싹이 피어오른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세요. 상대를 내 가족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택한 스스로를 믿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